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안드로이드 앱으로 와이파이 모듈에 연결된 LED를 켜고 끄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ESP8266 모듈에 플래시롬에 LED를 번갈아 깜빡이게 하는 코드를 넣어 작동시켜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같은 회로를 가지고 안드로이드 앱에서 와이파이 통신을 이용해서 LED를 무선으로 켜고 끄는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학습하고 나면 자신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재미있는 IoT 응용 회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안드로이드 앱도 이 영상 후반부에서 앱 인벤터를 이용해 간단히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화면에 보이는 회로들을 참고하여 연결해 주세요. 회로 연결은 화면처럼 해주세요. 이전 영상인 LED 깜빡이 회로와 동일합니다. 와이파이에 코드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GPIO 0번 단자를 GND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LED를 우선 하나만 연결하고 GPIO 0번 단자에는 스위치를 달거나 직접 GND에 연결해 주세요. 아두이노 속에 통신에 영향을 주는 코드가 없어야 하므로 단순 예제 코드나 아예 비어있는 코드를 먼저 업로드해 놓겠습니다. 아두이노에 코드를 업로드하기 위해 우선 리셋 단자를 오픈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아두이노 새 파일 열기를 하여 아무 내용이 없는 아두이노 코드를 업로드합니다. 아두이노 포트 연결을 확인하고 비어있는 내용을 업로드해 줍니다. 다시 리셋 단자를 연결하고 LED 와이파이 제어 코드를 준비합니다. 코드는 영상 하단에 링크해 드립니다. 아두이노 스케치 IDE를 통해 와이파이 모듈에 코드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 보드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의 과정은 와이파이 모듈도 아두이노와 똑같은 보드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툴 메뉴에 보드 항목을 클릭해 보면 아두이노 관련 보드만 보이고 와이파이 모듈 보드는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이외의 보드는 별도로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럼 와이파이 보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두이노 파일 메뉴에 환경 설정을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추가적인 보드 매니저 URL 입력창에 이와 같은 주소를 입력합니다. 와이파이 모듈 환경 변수 등록 주소는 영상 하단에 주소를 링크해 두었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툴 메뉴에 보드 항목을 들어가서 보드 매니저를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ESP8266을 입력하고 엔터 하세요. 검색된 항목에서 버전을 2.3.0으로 선택합니다. 여기서 최신 버전을 선택하면 지금부터 진행되는 코드로 작동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설정할 옵션의 이름이 달라지니 반드시 2.3.0 버전으로 설치해 주세요. 이제 보드 선택 메뉴로 다시 들어가면 아래쪽에 ESP8266 보드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그럼 ESP8266 보드를 선택하고 세부 옵션들을 화면처럼 정확히 일치시켜 주세요. 포트 번호는 여러분의 아두이노 보드가 인식된 번호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ESP 모듈과 휴대폰이 동일한 와이파이 공유기에 접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코드에서 두 부분을 변경해야 하는데요. SSID와 패스워드에는 여러분의 와이파이 이름과 비번을 넣어 줘야 합니다. 그럼 와이파이 모듈에 오늘의 메인 코드를 올려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현재 아두이노 보드에 코드를 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와이파이 모듈에 코드를 올리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아두이노 보드는 USB2 TTL 모듈처럼 PC에 있는 코드를 와이파이 모듈에 올리기 위한 통신 장치로 이용한 것 뿐입니다. 업로드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처럼 업로드가 100%까지 진행이 되면 업로드 성공입니다. GPIO 0번 단자는 기본적으로 입출력 단자지만 와이파이 보드의 플래시 메모리에 코드를 업로드할 때도 필요한 단자인데요. 화면과 같은 에러 메시지가 뜬다면 GPIO 0번 단자가 GND에 잘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뜬다면 보드의 다른 연결선들도 모두 확인해 보세요. 코드 업로드 후에는 화면처럼 GPIO 0번 단자에 추가 저항과 LED를 연결해 주세요. 코드 업로드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GND에 연결해 두었던 GPIO 0번 단자를 다시 LED에 연결하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시리얼 모니터 화면을 열고 리셋 버튼을 눌러보면 061로부터 할당받은 와이파이 모듈의 접속 주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화면처럼 문자가 깨진다면 시리얼 모니터의 보드 레이트를 코드와 같은 115,200bps로 맞춰주세요. 접속 주소는 여러분의 062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미리 만들어 놓은 앱으로 동작 테스트를 해볼게요. 앱 제작 과정은 이 영상 후반부에 나옵니다. 앱 화면 상단의 주소창에 시리얼 모니터에서 보았던 주소와 일치시켜 줍니다. 이 주소는 ESP8266 모듈이 061로부터 할당받은 주소이며 앱에서 이 주소로 접속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ON/OFF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멋지게 LED가 제어되고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와이파이 모듈과 스마트폰 등 모두 동일한 062에 와이파이 접속되어 있어야 연결이 되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외부에서의 접속은 차기에 다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화면 하단에 보면 LED를 직접 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LED가 켜졌는지 꺼진 건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코딩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와이파이 모듈을 붙여 보겠습니다. 새 와이파이 모듈의 롬에는 아직 코드가 없으므로 좀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코드를 올려줍니다. 우선 아두이노의 전원을 차단하고 기존 와이파이 모듈을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이때 커넥터를 잘 잡은 상태에서 새로운 와이파이 모듈을 연결해 주면 좀 더 편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의 리셋 버튼을 눌러 리셋을 시켜줍니다. 새 와이파이 모듈에는 코드가 없기 때문에 버튼을 눌러도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스케치 IDE를 띄워 코드를 전송해 볼게요. 영상처럼 에러가 날 때는 GPIO 0번 단자가 그라운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와이파이 모듈을 새로 연결하면서 커넥터의 접촉이 불량하면 화면과 같은 에러를 띄우게 됩니다. 그럼 연결을 다시 제대로 해주고 리셋 버튼을 눌러 다시 전송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업로드가 잘 되고 있네요. 업로드가 완료되었으니 GPIO 0번 단자를 다시 LED로 연결해주고 시리얼 모니터 창을 띄워 봅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설명했듯이 시리얼 통신창의 글자가 깨지는 경우에는 보드 레이트를 코드와 같도록 맞춰 주어야 합니다. 그럼 115,200으로 맞추고 리셋을 한번 눌러주세요. IP 끝자리가 한 자리 늘어난 6번으로 할당되었네요. 그럼 주소 입력창에 새로 연결한 8266의 IP 번호를 입력하고 ON/OFF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동작이 아주 잘 되고 있네요.
이번에는 아두이노가 아닌 USB to TTL 모듈을 이용하고 크기를 더욱 소형화해서 동작시켜 볼게요. 본 영상에서의 회로 연결로 테스트해 본 결과 FTDI 칩 모듈보다는 CP2102 칩 모듈이 에러 없이 잘 업로드 되었기에 추천드립니다. 회로 연결은 화면과 같습니다. 코드 업로드를 위해 GPIO 0번 단자를 GND에 연결하였는데요. 업로드 후에는 0번 단자에 LED를 하나 더 추가 연결해주면 됩니다. 와이파이 모듈은 아두이노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 가능하기에 이렇게 작은 크기로 만들 수 있어 장점이 큽니다. 와이파이 모듈을 브레이크아웃 소켓을 이용하면 브레드보드에 직접 삽입할 수 있고 선 연결이 깔끔해집니다. 저는 직접 기판을 잘라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냥 인터넷으로 하나 사서 쓰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모듈을 직접 연결해 볼 텐데요. 방법은 아두이노를 이용할 때와 같기 때문에 대부분의 설정은 그대로 하면 되고요. 장치 관리자에서 인식된 USB to TTL 포트 번호를 확인하여 스케치 아이디에서 그 번호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코드를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USB 모듈의 RX 수신 LED와 와이파이 모듈의 블루 LED가 깜빡이고 있다면 전송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100%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GND에 연결해 놓았던 GPIO 0번 핀을 LED로 다시 연결해 놓겠습니다. LED를 하나 더 추가한 연결 도면은 지금 화면을 참고하세요. 그럼 시리얼 모니터 창을 열어 와이파이 모듈이 할당받은 주소를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가 7로 할당받았네요. 이처럼 와이파이 기기가 추가될 때마다 보통 순차적으로 IP가 할당됩니다. 지금의 접속 주소는 내부망 IP라서 외부에서는 바로 접속되지 않습니다. 포트 포워딩, IoT 클라우드 서버 같은 것을 이용하면 외부에서도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화면의 스마트폰은 공유기에 동일한 내부망으로 접속되었기 때문에 통신 제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모듈이 할당받은 주소로 변경하고 동작시켜 보면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새 모듈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전원을 우선 분리한 다음 새 모듈이기 때문에 플래시 롬의 코드부터 업로드 해줍니다. 코드 업로드가 시작되기 직전에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문제없이 업로드 됩니다. 자, 이번에도 마지막 숫자가 8번으로 순차적으로 할당되었네요. 그럼 이 IP 주소를 앱에 입력해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참, LED에 선을 옮겨 놓는 것을 깜빡했네요. 보이는 것처럼 완벽하게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코드가 전송되고 나면 USB to TTL 모듈은 필요가 없으니 제거를 하고 미니 전원을 연결해서 소형화된 무선 기기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3.3V 레귤레이터 모듈과 미니 리튬 배터리를 이용하면 작은 휴대기기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듈을 소형화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만약 여러 개의 장치를 앱으로 컨트롤해야 하는 경우에도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됩니다. 개별로 동작하는 각 모듈에 ESP8266 모듈을 달아주고 네트워크에 연결시켜 놓으면 앱에서 모두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앱 화면도 IP 입력 방식을 컨트롤하기 편하도록 화면 구성을 다르게 만들면 됩니다. 그럼 예시로 방금 만든 모듈 2대를 놓고 앱으로 제어해 볼게요. 와이파이 모듈에 동작 코드가 저장되기 때문에 모듈마다 필요한 코드를 넣어 다르게 동작시킬 수 있으며 모듈도 손쉽게 교체가 되니 상황에 따라 바꾸어 가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앱 인벤터로 방금 조작했던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앱 인벤터를 이용하면 자바와 같은 다소 어려운 코딩 지식이 없어도 안드로이드 앱을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와 같은 블록 코딩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따라 10분이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앱을 마켓에 등록할 필요 없기 때문에 비용도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앱 인벤터 계정 가입 안내가 필요하거나 앱 인벤터 메뉴 설명과 기초 강의를 보고자 한다면 영상에 링크된 기초 영상 강의를 먼저 보세요. 본 영상의 앱은 바로 보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화면 꾸미기와 복잡한 기능은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참고로 앱 인벤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계정이 있어야 하며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해야 합니다. 앱 인벤터는 웹상에서 바로 실행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설치 과정이 필요 없는데요. 구글 드라이브 활용 등 많은 장점이 있으니 구글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에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구글 웹브라우저 검색창에서 앱 인벤터라고 입력해서 검색합니다. 검색된 MIT 앱 인벤터를 클릭하세요. 화면 메뉴 중에 Create Apps를 클릭하면 앱 인벤터 편집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만약 구글에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 화면이 먼저 나타날 거예요. 앱 인벤터 편집 화면의 언어는 한국어, 영어 등 원하는 언어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배울 때는 영어 메뉴로 익히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된 다양한 사례나 예제를 참고하기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 이미 만들어진 파일도 영어, 한국어 바꾸기를 통해서 해당 메뉴로 메뉴를 바꿀 수 있으니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앱을 만들어 볼게요. 화면 좌측 상단에 Start New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의 제목을 적어 주시는데요. 지금 적는 제목이 앱의 이름이 됩니다. 만약 영어 메뉴로 처음 시작하게 되면 한글 이름은 적을 수 없고 영문 이름만 가능합니다. 저는 웹 LED2로 네이밍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앱 인벤터는 크게 지금 보이는 디자인 편집 화면과 조금 후에 보게 될 코딩 블록 편집 화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팔레트에는 화면 구성에 사용될 아이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각 아이템들의 세부 옵션을 설정하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가운데 있는 폰 모양의 틀에다 실제 보여질 형태로 화면 디자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화면에 있는 최종 화면 모습을 참고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구성은 접속 주소를 입력할 텍스트 상자와 LED 글자 이미지, 그리고 온, 오프 버튼과
하이로우의 결과값을 전달받을 텍스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일단 동작에 성공하고 나면 좀 더 보기 좋게 스스로 화면을 꾸며 보세요. 그럼 화면 왼쪽 유저 팔레트 항목 중 텍스트 박스를 폰 화면에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박스의 속성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표시될 글자를 굵게 나타내도록 폰트 볼드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15로 키워줍니다. 텍스트 박스 영역도 가로 화면에 가득 차도록 width 옵션에 Fill Parent로 선택해 줍니다. 텍스트 옵션에는 http://192.168.11.8 형태의 디폴트 주소 값을 적어 놓습니다. 기본 입력할 주소 값은 모두 다르겠지요. 여러분들의 061로부터 할당받은 IP 값을 적으면 되는데요. 나중에 이 값은 앱에서 직접 바꿀 수 있으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표시될 글자의 색상은 블루로 해보겠습니다. 화면 구성 요소들은 자동으로 위쪽에서부터 채워져 나가는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팔레트 메뉴에서 레이아웃 항목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어레인지먼트를 선택하여 폰 화면으로 끌어다 놓으세요. 화면 구성 요소들은 자동으로 위쪽에서부터 채워져 나가는 형태인데요. 따라서 구성 요소들을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레이아웃에 있는 정렬 상자들을 적절히 이용해야 합니다. 3열 2행의 영역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컬럼스 옵션을 3으로 변경해 줍니다. width 항목에는 Fill Parent에 체크 후 OK를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LED1과 LED2의 텍스트 이미지를 앱 인벤터 서버로 업로드 할 텐데요. 해당 이미지는 링크를 해 놓았습니다. 혹은 글자로 대체하거나 다른 LED 이미지로 대체하여 사용해도 됩니다. 화면처럼 업로드 파일 버튼을 눌러 이미지 파일들을 서버로 업로드 해 놓으면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하나씩 추가할 수 있고 잘못 올렸거나 필요 없게 된 이미지는 미디어 영역에 마우스 좌클릭하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팔레트의 유저 인터페이스 메뉴로 가서 이미지 항목을 테이블 어레인지먼트의 일행 1열에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미지 항목을 하나 더 2행 1열에 끌어다 놓으세요. 다음으로 버튼을 끌어다 놓는데요. 한 칸에 하나씩 4개의 버튼을 끌어다 놓습니다. 조금 전 끌어다 놓은 이미지 아이콘을 선택하고 속성창에 픽처 항목을 클릭합니다. 픽처 항목에는 조금 전에 추가한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LED1.png 이미지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해 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래에 있는 이미지2도 클릭하고 속성창 픽처 항목에서 LED2.png 이미지를 선택해 줍니다. 잘못 올렸거나 필요 없게 된 이미지는 미디어 영역에 마우스 좌클릭하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LED1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속성창에 높이 항목과 넓이 옵션을 모두 Fill Parent로 바꿔 주세요. 그리고 LED2 이미지도 같은 옵션을 적용해 줍니다. 다음으로 버튼 1을 선택하고 속성창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항목에서 기존 글자를 지우고 ON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버튼 2를 선택하고 OFF로 입력해 주세요. 나머지 버튼 3, 4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다시 버튼 1을 선택하고 속성창에 폰트 볼드에 체크하고 폰트 사이즈는 18로 해주세요. 버튼 2, 3, 4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 줍니다.
이제 항목들의 이름을 구분하기 쉽도록 바꿔 볼 텐데요. 바꾸지 않아도 실행에는 문제 없지만 블록 코딩을 편집할 때 항목들의 구분을 쉽게 해주기 때문에 구분이 잘 되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미지 1을 선택한 다음 아래쪽에 있는 리네임 버튼을 클릭하세요. 저는 새 이름으로 이미지 LED1으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버튼들도 화면을 따라 바꿔주세요. 여기서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버튼 이름을 정할 때 한 가지 규칙을 적용하는데요. 파일 이름 뒤에 오는 확장자처럼 항목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글자 세 자리를 적고 언더바로 구분한 다음 이름을 붙여주는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니 블록 코딩을 할 때 헷갈리지 않고 좀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저 인터페이스 목록에서 레이블 항목을 끌어다 놓으세요. 폰트 사이즈는 18로 키워주고 텍스트 항목에는 ESP8266 응답으로 입력해 주세요. 역시 항목의 이름을 바꿔주기 위해 리네임 버튼을 클릭하고 레이블에 줄임 표현을 넣어서 LBL_response로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팔레트 목록에서 커넥티비티 카테고리에 있는 웹이라는 항목을 폰 편집 화면 위에 끌어다 놓으세요. 비록 폰 화면에 보여지진 않지만 웹과 관련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시켜 주어야 하는데요. 이런 항목들을 가리켜 Non-Visible Component라고 합니다. 폰 화면 위에다 떨어뜨려 놓으면 자동으로 아래쪽으로 배치됩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박스 1의 이름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tbox_esp 어드레스로 해주겠습니다. 이제 앱의 화면 디자인 편집은 모두 끝이 났으며 블록 코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블록스를 클릭해 주세요. 블록 코딩은 마치 블록을 쌓듯이 각각의 코드 기능이 담겨 있는 블록들을 순차적으로 실행되도록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코딩 방식입니다. 어려운 코드 관련 지식이 없어도 앱을 만들 수 있으며 점 하나 틀렸다고 에러가 속출하는 어려움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코딩 방식입니다. 처음 사용자라도 이번 영상을 보고 충분히 따라 할 수 있지만 링크해드린 영상을 열어보면 앱 인벤터 메뉴와 기초부터 배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먼저 화면 왼쪽을 보면 디자이너 화면에서 보았던 목록들이 보이는데요. 각 목록마다 수행할 수 있는 코드 블록들만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블록 코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기능 블록을 어떤 항목에서 꺼내와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완성 블록을 참고하여 블록 코딩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LED 1 ON 버튼 항목으로 가서 제일 위에 있는 버튼 클릭 블록을 끌어다 놓으세요. 이 블록은 만약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웹1 블록을 클릭하고 set web1 url2라는 블록을 조금 전 when LED1 on 클릭 블록 속에 끌어다 놓습니다. 빌트인 블록 중 텍스트 블록에서 join이라는 블록을 가져옵니다. tbox 블록에서 주소값을 가져오는 블록을 연결해 줍니다. 앱에서 여기에 있는 주소값을 텍스트 형태로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빌트인 블록 중 텍스트 블록에서 비어있는 공란 블록을 가져옵니다. 내용은 화면처럼 공백 없이 /gpio0/1으로 입력하세요. 이 값에 따라서 LED 1번 혹은 LED 2번을 켜거나 끄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LED 1 오프 버튼에 대해서도 작업해 줍니다.
이제 이 버튼들을 클릭했을 때 최종 액션을 주어야 하는데요. ESP8266 보드로 이 값을 전달해 주기 위해 웹1 항목에서 callweb1.get 이라는 항목을 각각 붙여줍니다. 그럼 나머지 LED 2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요. 우선 btn LED2 on 블록을 끌어다 놓고 내용은 거의 같기 때문에 먼저 나와 있는 블록을 마우스 우클릭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여도 됩니다. 코드 블록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스마트폰에서 LED1 ON 블록을 터치하는 순간 ESP8266이 할당받은 주소로 접속하고 GPIO 0/1이라는 값을 전달해 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ESP8266 메모리에 올려진 소스 코드에서는 이 값이 들어올 경우 1번 LED를 켜도록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에서 LED 2의 ON 버튼을 터치하는 순간 ESP8266이 할당받은 주소로 접속하고 GPIO 2/1이라는 값을 전달해 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ESP8266 메모리에 있는 소스 코드에서는 이 값이 들어올 경우 2번 LED를 켜도록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ESP8266 LED 회로가 눈앞에 없더라도 LED가 켜져 있거나 꺼져 있는 상태를 스마트폰에서 바로 알 수 있도록 앱 하단에 정보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웹1에서 when web1 got text 블록을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비교문인 if then else 항목을 끌어다 놓거나 if then 항목을 끌어다 놓고 옵션 메뉴에서 else를 추가해도 됩니다. 다음 로직 항목에서 좌우가 같은 값인지를 비교하는 블록을 if 블록에 끌어다 놓습니다. 바로 위 response 코드에서 get response 코드를 equal 좌측에 끌어다 놓으세요. 그리고 math 블록으로 가서 숫자 입력 블록을 끌어와 equal 우측에 놓고 200이라고 입력하세요. 보통 HTTP 통신 프로토콜에서 200OK라는 문구는 클라이언트 요청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해당 요청 파일이 없으면 400 not found를 표시하고 요청 방식이 잘못되었으면 400 bad request라는 응답을 통상적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화면과 같은 코드 블록을 구성하였는데요. 요청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스마트폰 앱의 LBL Response 텍스트 영역에 Successful Return 표시와 Response Content 값인 High 또는 Low를 함께 표시하도록 코딩되어 있습니다. 블록 편집하면 하단을 잘 보시면 만약 연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에러 표시를 띄우게 됩니다. 주의 표시의 경우 실행에 문제가 있는 에러는 아니지만 불필요한 코드 블록이 남아있거나 할 경우 표시되게 됩니다. 화면 확대 축소를 해보면 이렇게 블록을 드래그하는 과정에서 코드 블록이 남겨진 것이 보이네요. 이걸 끌어다 휴지통으로 보내주면 주의 표시는 깔끔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로써 코드 블록 작성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안드로이드 앱 설치 파일인 apk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의 항목은 QR코드를 띄워 스마트폰에서 읽어 무선으로 앱 설치 파일을 다운받는 방법이며 지금 클릭한 메뉴는 현재의 PC에 우선 다운로드하고 폰을 PC에 USB 케이블로 연결하여 복사해 넣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장되는 시간이 다소 걸리니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제 APK 파일이 생성되었으며 USB 데이터 케이블을 통해 PC와 연결된 휴대폰으로 APK 앱 설치 파일을 복사해 넣겠습니다. 오른쪽 탐색창 화면이 스마트폰의 다운로드 폴더 모습인데요. 여기로 조금 전 생성한 APK 파일을 드래그해서 복사해 넣을게요. 그럼 스마트폰의 파일 탐색 앱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바로 최근에 다운로드된 앱이 보이네요. 터치하여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식의 앱 설치 과정을 처음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여러가지 동의 절차를 묻는 알림창이 뜰 수 있는데요. 모두 동의를 하셔야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앱스토어 이외의 방법으로 설치를 진행할 경우 통상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니 안심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앱 설치가 완료되었으니 실행해 보겠습니다. 만약 할당받지 않은 주소로 접속해 보면 이렇게 에러가 표시되며 LED가 제어되지 않는데요. 할당받은 주소로 바꾸어 접속해 보면 이렇게 잘 제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ESP 모듈 여러 개를 앱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상당히 높은 모듈이니 나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원하는 작품을 구현해 보세요. 제가 작업한 모든 영상의 자료는 오픈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소개되는 라이즈위너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관련 내용과 자료를 좀 더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